네, 이번 시간 또 계속해서요. 다음 문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8번째 챕터죠. 논리식 표현, 간략화 관련되는 문제들 확인해 볼게요. 자, 24번입니다. 입력 AB에 대한 출력 결과 F에 대한 논리식으로 적합한 것은 이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AB에 대한 입력 값에 따른 F, 출력에 대한 부분이 이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형태로 논리식을 표현하고 간략화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진리표 형태로 표현이 된 경우는요. 일단은 카르노맵 형태를 구성을 하고 카르노맵을 통해서 간략화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요. 지금 주어져 있는 진리표에서 이것을 카르노맵 형태로 표현을 하면 행과 열방량의 형태로 입력값 표현을 해주시면 되죠. 자, 그래서 A에 대한 입력값 0, 1이 있고요. 그리고 B에 대한 입력값 0, 1에 대해서 출력에 대한 부분이 이제 진리표상에서 보시게 되면 어땠냐면 A, B가 모두 0일 때는 1의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A가 0이고 B가 0일 때 상황은 1의 결과가 나오도록 카르노맵 동일하게 이제 구성을 해주시면 되지요. 네, 그 다음으로 0과 1의 형태가 됐을 때 A가 0이고 B가 1일 때는 1의 결과가 나오더라. 그쵸? 그 다음 A가 1이고 B가 0일 때는 0의 결과였죠. 그래서 0의 결과. 그리고 A가 1이고 B가 1인, 둘 다 1인 상황에서도 1의 결과였어요. 예, 그렇게 카르노맵 형태로 일단 구성을 먼저 하시고 자, 그러고 나면 이에 n승계만큼 개수씩 1을 묶어주는 작업 그 다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때 중복이 되는 형태가 있는 건 괜찮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최대한 이의 n승계 중에서도 크게 묶을 수 있는 게 훨씬 더 간략화가 많이 된다 이거였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요. 지금 1과 1 있는 요 두 개를 묶어주는 거 일단은 우선 해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1 하나가 있는데 하나를 묶는 것도 물론 가능하지만 기존에 묶여졌던 1을 중복해서 묶더라도 크게 묶어주는 것이 훨씬 더 간략화가 많이 되는 형태다 이거였어요.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개 묶음으로 묶여지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 묶여진 영역상에서 표현되어질 수 있는 A값과 B값에 해당하는 거 요거를 이제 나타내면 되는데 자, A 방향에 해당하는 곳으로 연장해서 이제 확인을 해본다. 이거부터 가시면 되죠. 그러면 이제 A 방향 이 첫 번째 가로로 긴 사각형에서 A 방향 쪽에서 보셨을 때는 0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0만 표현하는 형태. 0만 표현하는 형태가 됐을 때는 바의 상태로 표현하죠. 그래서 A 바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 만약에 1만 표현되는 형태다라고 했다면 A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러면 B 방향으로 연장해서 표현되어지는 이제 값의 범위를 확인을 해 보셨을 때는요. 0과 1 둘 다 표현하겠다 이렇게 이제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나타낼 수 있는 형태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결국은 얘는 표현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가로로 긴 사각형 묶음에서는 A 바라고 시계값으로 논리값으로는 이제 표현이 될 것이고 자, 그다음 두 번째 세로로 긴 묶음에 대한 영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방법을 적용을 해보시면 자, A 방향으로는 쭉 연장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셨을 때요. 0과 1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A는 표현이 안 된다죠. 자, 그 다음에 B 방향으로 연장해서 보셨을 때는 1만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B 이렇게 표현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그들에 대해서 논리, 합의 형태로 묶여지면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F는 A바 플러스 B의 형태의 논리식으로 표현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간략하게 진리표를 카르노맵 형태로 표현을 해서 이렇게 간략화 시켜주는 형태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25번 문제에서는 회로도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요거를 최적화된 곱의 합의 형태로 표현을 한다. 자, 카르노맵을 이용할 때 맵에 표시되는 함수로 옳은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논리 회로도가 주어져 있는 형태인데 지금 선택 지문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해를 함수로 표현을 했을 때의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카르노맵상에서 위치 값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그거를 이제 함수식으로 표현을 해준 거잖아요. 예, 자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우선은 주어져 있는 회로도를 가지고 뭐를 한번 구성을 해보느냐. 이 논리 회로도 자체만 보고서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자 그대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A로부터 입력되어진 값이 있는 거고요. 그쵸? 그리고 그 전에 그 아래쪽에 보니까 B로부터 입력되어진 값과 그리고 C로부터 그리고 낫 게이트를 지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C 바에 해당하는 것이 될 건데 결국은 여기에서는 B의 입력값 그리고 여기에서는 C 바에 해당하는 값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지금 게이트 모양 자체가 AND 게이트의 형태입니다. 그죠? AND 게이트.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표현을 한다면 B 곱하기 C 바 이렇게 이제 되겠죠. 자 그리고 그 출력 결과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OR 게이트 쪽에서 연산이 한번 일어나죠.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위에서 들어온 입력값이 A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들어오는 B 곱하기 C 바에 해당하는 것과 A와의 OR 연산 이렇게 이제 되는 부분이니까 결국은 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자 지금 이 A에 해당하는 부분을 얘기를 한다면 A 플러스 B 곱하기 C 바. 당연히 이제 요거는 앞뒤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자, 이렇게 이제 논리식의 형태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카르노맵상에 이제 표현을 했을 때 어떻게 0의 값과 1의 값이 표현이 되느냐 이거를 이제 확인을 하셔야 함수식의 형태로 이제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어져 지금 논리식에서 보셨을 때 일단 A부터 한번 가보죠. A에 해당하는 형태로 표현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A는 A, B, C 세 개에 해당하는 입력값이 있는 상태인데 A는 1이라는 값으로 고정되어 있는 형태. 그러면 B와 C까지 조합을 하는 상황에서 B와 자, 이 부분이 B, 이 부분이 C의 형태로 가셨을 때 BC의 조합 형태는 네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A는 고정적으로 1. 자, B C 둘 다 0인 상황. 그 다음에 A는 무조건 고정적으로 1입니다. 자, B는 0이고 C는 1인 상황. B는 1이고 C는 0인 상황. 그 다음에 둘 다 1인 상황.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A라고 표현되어질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거는요. A가 1인 부분에 대한 것을 고정하고 나면 나머지 BC에 대한 입력 조합은 네 가지 형태가 있으니까 지금 이제 전체를 놓고 보셨을 때 100, 101, 110, 111 이 부분에 해당하는 이곳이 바로 카르노맵상에서 1로 표현되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는 거죠.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B 곱하기 C 바에 해당하는 부분. 그러면 표현되어져 있는 이 부분의 값은 고정되어 있는 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B 곱하기 C 바에서 B는 1, C 바에 대한 거는 0이라고 고정되어 있는 거죠. 그쵸? 그리고 지금 A에 대한 부분만 바뀌어질 수 있는 건데 두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A가 0이거나 혹은 A가 1인 경우. 물론 이제 B 곱하기 C 바는 동일하게 1, 0으로 고정.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부분을 보셨을 때 지금 B 곱하기 C 바에 대한 표현이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카르노맵상에서 010 자리, 그 다음에 110에 해당하는 부분 자리. 여기에 1로 표현되어질 수 있다. 이거거든요. 예. 그래서요, 이거를 카르노맵상에서 이제 표현을 해보시면 지금 제가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자, A로 표현되어지는 이 부분 아까 네 가지 경우가 있었죠? 100부터 시작을 해서 111까지.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전체 A가 1인 부분 기준으로 이제 했을 때 1, 0, 0, 1, 0, 1, 1, 1, 1 그리고 1, 1, 0. 아, 여기 C가 빠졌네요. 그죠? C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죠? C가 들어가요. 이 얘기죠. 그쵸?
그 다음에 B 곱하기 C 바에 해당하는 부분. 여기에서는 A가 0인 상황, A가 1인 상황. 그죠? A가 0인 상황, 그 다음에 A가 1인 상황에 대해서 B와 C는 고정, B와 C 바는 고정. 1과 0. 요 부분을 말하잖아요. 그죠? 여기가 B가 1인 부분, C 바에 해당하는 부분. 이렇게 되니까. 그죠? 요 부분이 1, 0이라고 표현된 부분이. 그러면 결국은 이제 A가 0인 부분, A가 1인 부분 모두 다 1로 표현이 돼야 되니까 지금과 같이 카로노맵상의 표현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고 나면 요거는 뭐 이거를 더 다른 어떤 형태가 아니라 이거를 함수식의 형태로 표현을 해라 이거잖아요. 그죠? 함수식의 형태는 1이라고 표현되어진 부분에 위치에 해당하는 숫자 값. 그쵸? 값에 대한 거죠. 숫자 값에 대한 거. 그거를 함수식상에 표현을 해주면 돼요. 1이라고 표현된 부분. 그러면 우리가 알고 계시는 것처럼 A가 0, 1, 그리고 2, 3. 그죠? 4, 5, 6, 7번. 7. 이렇게 이제 매겨지는 부분이잖아요. 0, 1, 2, 3, 4. 지금 이제 이게 0, 0, 0, 0, 0, 0, 1, 0, 1, 1, 0, 1, 0 이렇게 해서 수치값 그대로 계산한 거하고 동일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중에서 1에 해당하는 걸로 표현된 위치는 보시는 것처럼 2번, 그죠?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함수식으로 표현을 했을 때 2, 4, 5, 6, 7 이렇게 표현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선택 지문상에서 보셨을 때 2, 4, 5, 6, 7 이렇게 포함을 해놓은 4번이 이제 정답이 되겠네요. 되셨죠? 네. 그래서 카르노맵에 해당하는 거, 진리표 연결하는 거, 논리 회로도, 그 다음에 식, 뭐 전체가 사실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다 통틀어서 이렇게 논리식에 대한 표현, 간략하는 표현, 함수식 표현까지 이렇게 학습을 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고요. 자, 계속 이어서 회로에 관련해서 조합회로, 그 다음에 순서논리 회로 관련되는 문제 자 가보도록 하죠. 26번입니다. 자, 26번에서는 회로도의 입력값이 이제 이렇게 M이 1이고 B가 B0, A0가 얼마다라고 이제 주어진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지금 상태일 때 결과값으로 얻어낼 수 있는 출력값에 해당하는 거 찾아봐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이 어떠한 회로도에 대한 그림을 봤을 때 일반적으로 정형화되어 있는 형태의 회로들 그들은 이건 어떤 회로도에 해당하는 거다. 이게 이제 구분이 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지금은 여러분이 이 회로도는 어떤 거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까? 그렇죠? 병렬 가감산기에 해당하는 거. 여러 비트 자리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 가산을 하거나 혹은 감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병렬 가감산기에 해당하는 회로도다라는 거. 일단은 이제 회로도 자체를 보고서 이제 구분이 되셔야겠고요. 자, 이것에 대한 입출력에 대한 특징이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요거를 이제 여러분이 머릿속에 정리를 하고 계시면 더 좋죠. 물론 회로도 자체를 보고서도 파악이 됩니다만 우선적으로 그 자체가 머릿속에 있으면 뭐 크게 고민하지 않고 내가 알고 있는 이론대로 그대로 접목하시면 되니까. 그쵸? 병렬 가감산기에서 이 M값에 해당하는 것은 M값이 만약에 0이면 가감산기 중에서 가산을 하느냐 감산을 하느냐 이건 거잖아요. 그죠? 근데 0에 해당하는 값이 M으로부터 들어온다는 얘기는 얘는 더하기 연산을 하겠다라는 얘기고 1이 들어온다라는 얘기는 빼기 연산을 하겠다. 그래서 감산을 할 거냐 가산을 할 거냐는 M값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M은 더하기냐 빼기냐 연산에 해당하는 것을 이제 구분하는 거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지금 처음에 이제 가산이든 감산이든 뭔가 수행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연산에 대한 게 진행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상태가 어떠하냐 하면은 지금 첫 번째로 보셨을 때 B0에서 입력값이 들어온 이 것과 그리고 A0에서 입력값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뭔가
연산을 하는데 이때 보시면 B제로에서 들어온 게 그대로 지금 FA 그러면 뭐예요? 풀 애더라 그래서 전가산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XY 연산을 하는 XY 연산을 수행하는 부분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어떤 거하고 또 XY 연산을 하느냐를 봤더니 제일 처음에는 M으로부터 들어온 값 그것과 B의 값을 XY 연산을 수행을 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사실 파악되는 건 뭐냐 하면 이겁니다. B에서 들어오는 값을 일단 이 전가상기 쪽으로 넘기기 전에 XY 연산을 수행을 함으로써요. 무엇이 어떤 변화가 생기도록 하는 거냐 하면은 바로 빼기 연산일 때는 보수를 취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봐보세요. 만약에 B제로 값이 1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 빼기를 한다 그러면 M 값이 1이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서 들어간 1과 그리고 B제로가 1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그러면 1과 1의 XY 연산이잖아요. 그럼 얼마가 나와요? 0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또 만약에 B제로가 0입니다. B제로가 0인 상태인데 빼기 연산을 하겠다라고 해서 M은 이쪽에서 1이 들어온 형태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0과 1에 대한 XY 연산이니까 결과는 또 1이 나오죠. 그 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금방 1일 때는 0이 나오더니 0일 때는 1이 나오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빼기 연산을 하겠다라고 해서 M 값이 1이 들어가는 상태가 되면요. 결국은 요 값 자체가 반전되거든요. 반대값이 되도록 하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보수를 취해서 보수를 취한 취한 결과값에 해당하는 거 하고 더하기 연산을 수행함으로써 빼기를 더하기 연산법으로 계산을 한다. 이거였잖아요. 근데 그런 이제 작업을 수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풀 애더에 해당하는 전가산기 부분 요거를 생각하면 이게 1이면 빼기를 하고 0이면 더하기를 한다던데 이거는 가산기잖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결국은 빼기도 더하기에 해당하는 연산으로 하는구나. 그러려면 보수를 취하는 게 필요하구나. 결국 여기서 이제 보수를 취하는 게 거기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죠? 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지금 주어져 있는 값으로 그냥 계산에 좀 참여를 시켜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개념 정도만 알고 계시면 값은 어차피 이제 주어지는 건 달라질 거니까.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얼마가 주어진 형태냐 하고 봤더니 M1에 해당하는 것은 다시 한번 이제 값을 이제 그대로 주어진 거에서 적용을 해봅시다. M은 1에 해당하는 값. 그러면 여기는 이제 1이에요. 얘가 M이 1. 그 다음에 B제로도 1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A제로에 해당하는 거 얘는 0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네요. 그죠? 그러면서 C제로와 C1과 S제로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뭐를 원하느냐 하면 C제로 그 다음에 C1 그리고 S0에 해당하는 값이 각각 어떻게 출력값으로 나오느냐 이걸 이제 요구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이제 연산에 참여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M으로 1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1에 해당하는 값과 B값 1에 해당하는 게 X와 연산 수행을 했으니 여기에서는 0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A0의 값이 0이 들어왔다 그랬으니까 0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 그 다음 M에서 입력값 이렇게 들어가서 반전시키는 형태로 적용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이 값에 해당하는 게 첫 번째 C0에 해당하는 값으로 들어가는 게 있죠. 이거는 뭡니까? 우리 왜 보수를 취하는 부분에서 1의 보수를 취한 다음에 끝단에 더하기 1을 하시면 2의 보수가 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오른쪽 끝에 비트 자리 부분이잖아요. 지금 계산하는 순서는 이렇게 계산하면서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비트 자리가. 그죠? 뒤에서부터 올림수 하면서 이제 올라가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에서도 지금 1이 한 번 더 더해지는 거예요. 결국은 2의 보수 연산이 되도록 하는 그런 개념이네요. 그죠? 그러면 풀 애더를 통해서 가산 연산을 하면 0 더하기 1을 한다. 그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0 더하기 0 더하기 1이니까 썸의 결과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S0에 해당하는 거는 첫 번째 비트, 오른쪽 첫 번째 비트 값에
더한 결과 비트 결과 이거죠. 그러면 결국은 0 더하기 0 더하기 1이니까 S0는 1이죠. 그쵸? 자, 그리고 C1에 해당하는 거는 뭘 얘기합니까? 그렇죠. 이제 아랫자리에서 앞자리로 올라가는 올림수에 해당하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0 더하기 0 더하기 1을 했을 때는 올라가는 올림수가 1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앞자리로 올라가는 올림수가 없습니다. 그쵸? 그러면 C0에 해당하는 거, C1에 해당하는 거, 예, 요것도 0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예,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C0는 뭐 여기서 워낙에 그죠? 1에 해당하는 값이 들어왔던 거고 그 다음에 합의 결과에 대한 부분 1이죠. 그 다음에 윗자리로 올라가는 올림수 없습니다. 그래서 0 이렇게 되겠네요. 됐나요? 네, 요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결과값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2번에서 C0가 1부터 시작해서 썸의 결과는 1, 윗자리 올라간 올림수는 없으니까 0 이렇게 해서 2번을 정답으로 채택하시면 되겠네요. 됐지요? 예, 이런 거. 자, 병렬 가감산기 기본 의미를 알고 있으면 뭐 어렵지 않게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27번입니다. RS 플립플롭의 여기표인데 기역, 니은, 디귿, 리읍 부분에 알맞은 값은 뭐냐 이렇게 얘기했고 여기표에서 X라고 표현을 해놓은 거는 무관, don't care. 그러니까 뭐가 오든 상관없다. 결국은 이제 이진값 표현에서는 0이 오든지 혹은 1이 오든지 상관없다. 이런 표현에 해당하는 걸 don't care, 무관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여기표의 형태가 나타나는 거는요. 뭘 얘기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진리표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 진리표라는 개념은 플립플롭상에서 확인을 해보셨잖아요. 그죠? RS하고 JK 뭐 이런 데서 대표적으로 그런데 진리표에 해당하는 부분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죠. 이렇게. 그러면 S가 0이고 R이 0일 때 불변이더라. 값의 내부적인 저장 상태값은 바뀌지 않더라. 이렇게 이제 출발을 해서 S가 0이고 1일 때는 0으로 리셋되고 거꾸로 1, 0일 때는 1로 세팅이 되더라. 그리고 둘 다 1인 부분에 대한 거는 받아들여지지 않더라. 이거였거든요. RS 플립플롭의 진리표가. 근데 이제 여기표라는 거는 결국은 현재 상태에 대한 다음 상태. 그러니까 이제 표현 자체가 현재 상태, 다음 상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 대한 다음 상태를 정해 놓는 거예요. 현재 상태가 이래, 다음 상태는 이렇게 가고 싶어. 이 얘기인 거죠. 예, 그렇게 이제 정해놓고 그러면 SR 값에 해당하는 입력으로 들어오는 값에 대한 걸 어떻게 조합을 하면 다음 상태, 사실은 이제 최종적으로 원하는 거는 다음 상태에 해당하는 값이겠죠. 예, 그게 이제 SR을 어떻게 주면은 입력값을 주면 다음 상태에 해당하는 걸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거를 찾아보는 게 여기표인 거거든요. 그러려면 사실 진리표를 기본 베이스로 해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확인을 해 보셔요. 현재 상태가 0이고 다음 상태가 0이다라는 현재 상태와 다음 상태를 같이 보는 형태가 되었을 때 얘는요. 현재 상태 자체가 0인 거에 대한 포인트와 다음 상태의 0인 거에 대한 포인트에서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할 수 있거든요. 상태 변화가 없어 라는 측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다음 상태에 해당하는 게 0이 됐다라는 거. 이 포인트로. 두 가지 측면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다음 상태로 가는 상태 변화가 없는 거잖아 라고 했을 때 S도 0이고 둘 다 R도 0이고 이렇게 둘 다 0인 형태가 됐을 때 그러면 이제 상태에 대한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0이 유지되는 이런 형태로 일단 1차적인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S가 0이고 R이 0이야. 이렇게. 그런데 그 포인트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다음 상태에 대한 게 0이다. 0이다 라고 했을 때 현재 상태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떠하든 내가 이제 목적으로 잡는 부분에 대한 건 다음 상태거든요. 그러면 그 상태에 해당하는 값이 0이다. 이렇게 가는 거는 어느 포인트에서 또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 진리표를 놓고 비교했을 때 바로 0으로 리셋되는 이 상황. 0으로 리셋되는 이 상황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는 S가 0이고 R이 1인 형태가 되었을 때도
사실 내가 원하는 다음 상태에 해당하는 값 0값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두 가지 경우에 포인트를 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놓고 나서 기록을 해놓고 나서 보면 결국은 S에 해당하는 어찌됐던 간에 S는 0이더라. 근데 이제 R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아까 00인 형태일 때는 R이 0이지만 01의 형태일 때는 R이 1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에서 돈 케어에 해당하는 상태 무관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다. 0이 되든 1이 되든 상관없다. 그래서 X 무관으로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되셨죠? 그러나 S는 무조건 0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역 부분에 들어갈 것은 반드시 0이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는 거죠. 자, 나머지도 그런 식으로 따져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도 보시게 되면요. 자, 얘도 0, 1에 해당하는 형태더라. 그런데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현재 상태가 0인데 다음 상태가 1이다라는 거는 그 자체만 상태 변화의 개념으로 그 자체만 생각하면 현재 상태 값에서 반전의 값이 나오도록 반대되는 값이 나오도록 하는 S와 R의 입력값이 있어야 되는데 기본 진리표상에서 보셨을 때 반전을 하는 경우에 대한 건 없어요. 그러면 그 포인트는 안 맞는 거예요. 현재 0이었다가 1이 되는 거야. 이 포인트는 안 맞고 어느 포인트만 맞추냐? 아, 현재가 어떤 값이든 간에 다음 출력의 상태는 1이면 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1이야. 이 포인트에 맞추시면 돼요. 그러면은 지금 결과에 해당하는 출력 부분에서 1의 결과가 무조건 나오도록 하는 거. 무조건 1의 결과가 나오도록 하려면 S는 1이고 R이 0이 되도록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S는 1이고 R은 0이 되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다음 상태를 1로 세팅해라.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드셨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1, 0. 이것도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상태 1이었다가 다음 상태가 0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반전 상태에 대한 진리표가 있어야 되는데 반전에 대한 거는 SRL, RS 플립플롭에서는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1이었다가 0이 된다 포인트를 맞출 수 있는 건 없고 얘는 어느 포인트에 맞춰요? 다음 상태, 최종 다음 상태가 0이면 된다. 이거에 맞추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다음 상태가 무조건 0이면 된다. 즉 리셋되면 된다. 0으로. 그러려면 S가 0이고 R이 1인 형태. 바로 이거죠. 그래서 S가 0이고 R이 1인 형태. 이렇게 채워줄 수 있습니다. 여기 표가. 자, 마지막으로 현재 상태 1, 다음 상태 1. 자, 이거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되죠. 현재 상태 1이었던 게 다음 상태도 1이다. 즉 상태 불변으로 해석할 수 있죠. 우리 불변에 대한 해석 가능하잖아요. 그죠? 불변에 대한 해석이 되는 거는 S가 0이고 R도 0일 때 불변입니다. 네, 그래서 S가 0이고 R도 0일 때 불변. 근데 이제 그것만 있는 건 아니죠. 최종 결과 0이 되는 것으로 포인트 맞추면, 그죠? 최종 결과 0이 되는 것으로 포인트를 맞추면 S가 1이고 R이 0인 상황, S가 1이고 R이 0인 상황 이렇게 또 맞출 수 있죠. 그래서 지금 S쪽은 보시면 무관이죠.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는 무관의 돈 케어 상태. 그 다음에 R에 해당하는 쪽은 무조건 지금 보니까 0이죠. 예, 그래서 무조건 0의 형태로 지금 맞춰줘야 되겠네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 표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부분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진리표의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계셔야 여기 표에 해당하는 걸 도출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학습하신 것 중에서 RS 플립플롭 그리고 JK 플립플롭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진리표 있었죠? 예, 그거 반드시 좀 잘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셨다가 또 요렇게도 적용을 할 수 있네요. 진리표 기준으로 문제가 나오는 그런 형태도 당연히 있었죠. 근데 이제 또 반면에 조금 더 들어가면 여기표 형태로 이렇게 유출을 해보는 유형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감안하셔서 학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에 해당하는 문제도 플립플롭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자, 이것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지금은 회로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셨을 때, 아, 이게 어떤 회로도의 기능을 하고 어떤 이제 역할을 하는 회로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분을 하시는, 예, 그런 부분에 좀 필요한 시점이 됐죠. 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플립플롭에 해당하는 부분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JK 플립플롭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러면 JK 플립플롭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 기억을 해서 문제상에 접목을 해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옳은 걸 찾으시면 되는데, 자, JK 플립플롭은 특징을 여러분이 이제 알고 계시는 것처럼 RS 플립플롭에서 1과 1이 입력이 되는 부분을 허용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JK 쪽에서는 그게 허용되도록 했고, 허용되는 범위에서 1에 대한 것을 허용을 하면서 결과 상태의 출력이 어떻게 되도록 했느냐 하면 이전 상태 값의 반대값이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해준 게 JK란 말이에요. 그죠? 예, 그거예요. 자, 그러면서 가장 여러 가지 이제 입력값을 다 수용을 하기 때문에 가장 여러 플립플롭 중에서 널리 사용되고 활용되고 있는 플립플롭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봐보시면 입력 신호가 모두 1인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분명히 허용된다 그랬어요. 그죠? 허용되지 않는 쪽은 RS 쪽에서는 허용이 안 됩니다만 JK는 이제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입력의 반대값, 그러니까 현재 값의 반대값이 나타나도록 하는 게 입력이 1이 입력이 되었을 때 그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로 다양한 응용이 가능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어때요? 맞죠? 이거는? 그래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으니까 2번에 해당하는 거 정답 체크할 수 있겠고요. 두 입력이 서로 다른 상황일 때 작동한다? 아니죠. 두 입력이 동일할 때도 0과 1일 때, 1과 0일 때 말고 금방도 나왔지만 1과 1일 때 두 입력이 서로 동일하잖아요. 그럴 때도 작동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서로 다를 때만 작동하는 것처럼 명시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3번은 옳지 않죠. 자, 네 번째, 클럭 펄스가 입력되면 항상 현재 상태가 반전된다. 단순히 클럭 펄스에 의한 것이 아니라요. JK의 입력값이 1이냐, 둘 다 1이냐. 이게 중요하죠. 예, 그에 따라서 반전 상황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설명이 돼야 되겠죠. 됐나요? 예, 그래서 지금 세 가지 형태는 특징적으로 연결했을 때 자, 옳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구분하실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RS 플립플롭 하고요. 특히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JK 플립플롭에 해당하는 것은 기본 특징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회로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어지는 형태에서 구분하시는 거. 그쵸? 예, 그 다음에 이제 진리표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바로 앞선 문제에서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여기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까지 이렇게 조금 더 전반적으로 확장해서 학습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29번입니다. 29번에서는 반가산기 2개, 1개 오화 게이트로 구성해서 이진수 XY, 하위 올림수 CI도 더하기에 포함하는 전 가산기 이미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제 한 번 더 문제에서 설명을 해줬고요. 자, 이것에 대해서 더하기 연산 수행을 했다는 거죠. 자리 올림수 C 제로의 결과에 대한 카로네 표현인데 기흥, 니은, 디귿 부분에 알맞은 건 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건 뭡니까? X, Y에 해당하는 게 실제로 더하고자 하는 비트 두 자리 값 이렇게 되는 거고 C, I에 해당하는 부분이 올림수 값 부분까지 사실상 더하기를 해주는 부분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되죠. 근데 이제 결론적인 건 뭡니까? 올림수가 아랫자리에서 올라온다라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값과 더불어 올림수에 해당하는 것도 또 거기다 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또 이전 자리로 올림수가 발생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이제 올림수 값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값에 더할 값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지죠.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면 결국 3개 비트 자리값을 더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3개 비트 자리값을 더하는 형태가 됐을 때 자, 0 더하기 0 더하기 0을 하는 거 당연히 결과는 0이잖아요. 올라가는 수 있나요?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따져봤을 때 0 더하기 1도 내려오는 썸의 값은 1이지만 얘 역시도 올림수에 해당하는 건 없어요. 그쵸?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0 더하기 1 더하기 1을 했을 때는 자, 이 순간 썸의 비트 결과는 0이지만 사실 윗자리로 이제 요 두 개 1 더하기 1 한 것에 대해서 올림수가 하나 올라가죠. 이럴 때는. 그러면 이때만 그런 게 아니라 1 더하기 1 더하기 1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1의 썸의 결과가 나오면서 또한 올림수가 올라가는 게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보시면 3개 비트 자리가 더해지는 상황이고 지금 이 상황 자체가 그러면서 더해지는 값의 1의 개수가 2개 이상이면 보시는 것처럼 2개 이상이면 올림수가 유발된다. 앞자리로 올림수가 올라가는 게 있다. 그 얘기인 거죠. 그렇죠? 지금 여기에서는 썸의 결과를 따진 건 아니에요. 올림수에 대한 카르노 맵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썸의 결과는 따질 필요 없고 올라가는 올림수.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더해지는 비트 자리값에 1의 개수가 몇 개냐. 이것만 보셔도 사실은 결론이 나는 거죠. 그래서요. 지금 그거를 이제 파악을 해보시면 지금 기억번호에 해당하는 이 자리는 0 더하기 1 더하기 0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0 더하기 1 더하기 0을 한다. 1의 개수가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올라가는 올림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니은에 해당하는 자리는 0 더하기 0 더하기 1을 한다. 이렇게 되니까 역시 여기에도 1의 개수가 한 개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올림수가 없는 것으로. 그 다음 디귿에 해당하는 자리는 1 더하기 1 더하기 1을 하는 거죠. 디귿 자리가. 그러면 결국은 1의 개수가 3개나 돼요. 그러면은 올림수에 해당하는 게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죠. 됐나요? 네,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걸 파악할 수 있으면 역시 어렵지 않게 좀 해결을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차례대로 0, 0, 1에 해당하는 값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때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30번 문제에서는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 자, 이거에 가장 적합한 논리 회로가 뭐냐?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나와 있어요. 이에 n승계에 대한 입력선이 있다. n개의 선택선에 의해서 출력이 결정되고 컴퓨터 시스템에서 각 장치에 시분할 사용에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MUX죠. 멀티플렉스에 대한 설명인 거죠. 입력선이 이에 n승계만큼 있고 n개의 선택선. 그러면은 입력선에 해당하는 것이 4개가 있는 상태다. 자, 입력선에 대한 게 4개가 있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서 선택선에 해당하는 게 n개만큼 있는 거니까 2개가 있어야지 얘기가 되겠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쵸? 그 다음에 출력선에 해당하는 게 여러 개, 마찬가지로 여러 개 있지만 중요한 거는 그 중에 한 개의 출력선, 출력선에 해당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한 개의 출력선에 해당하는 것이 선택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 선택선에 의해서. 한 개 쪽을 선택한 4개가 있는 상태지만 4개를 다 선택이 아니죠. 그 순간에. 그러니까 한 개의 출력선이 구성이라는 말보다 선택이라는 표현이 맞겠죠. 그죠? 선택 이렇게. 그래서 얘는 하나를 선택해서 출력을 내보낸다.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고 입력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출력으로 보낸다. 이렇게. 말이 조금 애매한가요? 예, 여러분 이제 정리는 좀 되시죠? 문장을 쓰면서 조금 약간 애매하게 쓰기는 같긴 한데 의미상으로 해석되시죠? 그러니까 개수 자체가 이 n승계 입력선, n개의 선택선 반드시 이제 연계가 되고요. 여러 개 출력 중에 한 개가 선택이 됐는데 그러면 결국은 입력 요구한 것 중에서 선택을 하나를 해달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컴퓨터 시스템의 장치의 시분화를 사용해 쓴다라는 게 이제 그 얘기 거거든요. 공동적으로 이제 사용되어지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 장치들이 한꺼번에 다 니네 이 공동적으로 사용하는 구역을 같이 써 이럴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어느 순간에 어느 장치에게 이 공동 장치를 쓸 수 있도록 할 거냐 그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 개 중에 하나 선택받는 거죠. 예, 그런 개념이죠. 그게 이제 멀티플렉스에 해당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어 표현으로는 MUX, 그죠? 그 다음에 멀티플렉스 이렇게 플레임 그대로 가면 표현을 할 수 있지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자, 10번째 챕터에서는 우리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그리고 메이저 스테이트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볼 수 있는데 자, 31번에서 마이크로 프로세스 중에서 RISC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이제 CISC, RISC 해가지고 문제상에서 많이 등장을 하죠. 자, 특징에 해당하는 거 사실 굉장히 종류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근데 그거 여러분이 거의 달달달달 외우다시피 서로 상대적으로 비교하시면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쵸? 우리 이론할 때도 제가 좀 많이 강조해드렸죠. 많이 나왔어요, 기존에. 많이 나왔는데 뭐 그럼에도 앞으로 얼마든지 또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중에 이제 일부만 나오긴 한데요. 자, 한번 비교해보면 먼저 첫 번째 고정길이 명령 형식이다. 맞죠? 자, 두 번째 비순차적 명령 수행으로 성능을 향상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비순차적인 명령 수행이라는 것 자체가 해석을 해보면 무조건 순차적으로 명령 수행하는 거는 직렬 처리를 하는 형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순차 처리, 직렬 처리. 그런데 비순차적으로 수행을 한다는 거는 우리 동시에 여러 개가 돌아갈 수 있는 병렬 처리에 해당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파이프라이닝이라는 기법을 적용을 해서 병렬 처리를 해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그 개념이 RISC에 해당하는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CISC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비파이프라이닝 기준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 이제 상대적인 비교를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하드와이어드 제어 방식을 주로 이용한다. 이 부분에서도 마이크로 프레임 제어 방식을 줄였고 하드웨어적인, 그러니까 하드와이어드라는 게 말 그대로 프로그램적인 게 아니라 기계적인, 예, 기계적인 제어 방식을 주로 이용을 한다. 훨씬 더 직접적이고 빠르게 제어할 수 있는 형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 레지 수가 적고 비교적 구조가 덜 복잡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서는 한 가지 사실 고쳐줘야 되죠. 레지스터 수가 적고가 아니라 많고라고 해줘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는. 예, 그리고 구조가 덜 복잡하다. 이거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나머지는 전체가 다 맞는 설명이면서 제가 부가적으로 이렇게 내용을 좀 덧붙여 드렸고요. 네 번째 부분에서는 레지스터 수는 많다라고 해줘야지만 되겠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특징들에 대한 것들도요. CISC 쪽하고 반드시 비교하셔가지고 구별을 명확하게 좀 잘 해놓으실 수 있도록 하면 좋겠네요. 자, 32번 갑니다. 32번에서는 우리 마이크로 연산과 관련해서 마이크로 동작들 어떻게 해석이 되어지고 어떤 순서로 진행되느냐 이거 이제 구분을 하셨잖아요. 자, 그중에서 32번 문제는 STA에 해당하는 마이크로 연산 동작 등장한 거네요. 자, 이 STA에 해당하는 거는 누산기 내용을 메모리에 저장하겠다, 스토어 해주는 거잖아요. 어디다가 accumulator, store accumulator, 그러니까 누산기 내용을 메모리에 저장하는 동작에 대한 게 STA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시는 건데, 자, 동작들에 대한 해석이 이제 어떻게 되어줘야 됩니까? 지금 기억번에 들어가야 되는 게 accumulator, 이게 이제 들어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해석 자체가 누산기에 있는 내용을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에 넣자. 일단은 여기다가 일단 집어넣자.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해야 되니까 넣어놓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메모리 버퍼 레지스트가 받은 내용, 지금 어큐뮬레이터 쪽에서 MBR이 받았잖아요. 내용을. 자, 그것을 어디다가 MAR이 인식한 메모리 지점에, 이 얘기죠? 예, MAR이 인식한 메모리 지점에다가 버퍼가 지금 AC로부터 받은 내용을 거기다 넣어라. 그러니까 저장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장 위치를 알려준 거고 그 해당 위치에다가 저장을 해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예. 자, 그래서 기억, 니은 차례대로 채워질 내용들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33번 문제에서는 똑같이 이제 역시 마이크로 동작에 해당하는 부분 중에서 얘는 인터럽트 주기예요. 인터럽트. 예, 인터럽트를 수행하는 것과 관련되는 마이크로 연산인데 지금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거는 이제 각각에 대해서 다 마이크로 동작이 완성은 되어 있고 그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설명. 그래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그래서 그 설명이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실게요. 자, 첫 번째 부분에선 기억 부분에선 PC의 값을 0으로 설정해서 0번지에 복귀 주소를 저장하도록 하겠다. 그쵸? 인터럽트를 수행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요. 내가 지금 어디까지 명령을 수행을 했고 다음번에는 어디를 할 차례인데 다음번에 할 거를 일단 밀어넣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 돌아올 복귀 주소가 기억되어져 있어야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걸 이제 0으로 PC의 값을 0으로 한다는 것은 0번지 위치에 복귀 주소를 저장하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첫 번째 부분 설명하고 있는 거 PC의 값을 0으로 설정하겠다. 그래서 이제 목적 자체는 0번지 부분에 복귀 주소를 저장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0으로 설정하겠다라고 해석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니은에 PC의 값을 1 증가하는 부분이 있었죠. PC는 PC 플러스 1 하는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 부분에 대한 거는요. PC의 값을 1 증가해서 interrupt 다음에 수행해야 할 명령 번지를 설정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사실 일반적인 명령 인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음번 명령, 그렇죠? 다음번 현재 명령에 해당하는 게 인식이 되고 나면 다음번 명령의 주소를 인식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카운트의 값을 하나 카운트업 시키는 이 개념이잖아요. 지금 근데 그거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터럽트를 수행하는 부분에서 PC 플러스 1을 하는 거는 다음에 수행할 명령을 여기서 지금 다루는 게 아니에요. 인터럽트에 대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요. 지금 이거는 요렇게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듯이 PC는 PC 플러스 1에 대한 해석을 그냥 일반적으로 하듯이 명령 수행해서 그렇게 가버리시면 안 되고 지금 여기에서는 자, PC의 값을 1을 증가를 시켜서 1로 세팅을 시키는 거잖아요. 1로 세팅을 시킨 상태가 돼서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그 위치 주소를 알고 있는 인터럽트 벡터 위치를 지정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이제 인터럽트 처리 연관되는 부분을 가서 처리를 하는 걸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2번에 대한 설명이 잘못됐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죠.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제 다 맞는 설명인데 그래도 한번 살펴보시면 세 번째 IEN을 0으로 만드는 이 설정. 자, 우리 이거는 뭐 사실 많이 구분해 보셨죠? IEN을 0으로 설정을 한다는 거는 인터럽트 단계가 끝날 때까지 다른 인터럽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현재 인터럽트에 해당하는 단계, 작업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만큼은 다른 인터럽트가 걸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마지막 리얼에서 F가 0이고 R이 0이 되는 자, 요 플립플롭들의 값들이 0이 되도록 했다라는 거. 이 값들에 의해서 상태 전이에 해당하는 게 유도가 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둘 다 0인 형태가 되면 인터럽트 주기가 끝나면 명령을 인출하는 쪽으로 인출하는 주기 쪽으로 전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상태값인 거죠. 맞습니다. 그죠? 예, 요렇게. 네, 그래서 마이크로 오퍼레이션들에 대한 이런 동작들에 대한 기본적인 순서 이것도 이제 잘 기억하셔야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기에 이런 문제 형태처럼요. 그 해석에 해당하는 부분 이것도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하실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고 34번으로 갔었을 때는 여기는 인터럽트 판별 방식과 관련 거예요. 인터럽트 판별과 관련되는 거. 이것도 여러분 많이 보셨어요. 그죠? 자, 보니까 인터럽트의 발생 여부는 각 장치마다 연결된 회선으로. 자,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돼요. 각 장치마다 연결된 회선이 있다는 거예요. 인터럽트 발생 여부가 하나의 회선을 통해서가 아니라 각 장치마다 연결된 회선이 있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우선순위가 낮은 인터럽트는 높은 인터럽트에 의해서 수행 순서가 편결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있어요. 포인트가 되는 건 사실 이 부분이죠. 장치마다 연결된 회선으로 인터럽트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병렬 방식에 해당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병렬 방식은 각 장치마다 인터럽트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회로가 있고요. 그리고 인터럽트 요청을 제어하기 위한 마스크 레지스트가 있는 형태에서 인터럽트에 대한 판별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장치에 대해서 어느 장치가 인터럽트에 대한 요청이 있는가 이런 거를 각 회선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병렬 방식과 관련되는 부분이다라고 구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거 외에도 여러분이 지금 선택 지문상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펄링 방식 그 다음에 인터럽트에 의한 방식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데이지 체인 방식 형태들 쭉 있었죠. 예, 이런 것들 관련해서도 기본 특징들 같이 좀 알아두시도록 할게요. 자, 35번입니다. 인터럽트 발생의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한 것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외부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라고
아주 단편적으로 물어봤죠. 그러니까 내부적인 원인, 크게 구분했을 때 내부적인 원인, 그 다음에 외부적인 원인 이렇게 이제 좀 나눠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거 구분한 거예요. 자, 그러면 내부적인 원인이다라고 했을 때는 내부적인 명령 동작들 관련해서 자, 불법적인 명령어가 쓰여졌다. 프로그램 명령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내부적으로. 그 다음 오버플로가 발생하거나 0으로 나누기를 했다. 그죠? 그러니까 더 이상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내부 프로그램적으로 연산을 수행하다가 발생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보호된 기억 공간이 임의적으로 접근되려고 한다. 이런 상황들이에요. 이게 이제 내부적인 원인에 의한 거고, 외부적인 원인이다라고 했을 때는 외부적인 기계 장치, 전원 공급 여부와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원 공급 자체가 이상이 생겼거나 외부적인 기계의 동작이 이제 뭔가 문제가 생겼거나 외부 타이머 뭐 이런 부분에 이제 멈춤 상황 혹은 외부 장치가 인터럽트를 유발하는 상황. 그러니까 다 보면 이거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외부적인 장치에 해당하는 부분, 그죠? 그죠? 외부적인 전원이나 장치, 기기 이거와 관련되는 요인이잖아요. 예, 그렇게 판단을 해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지금 주어져 있는 선택 지문에서 보셨을 때 외부적인 원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입출력 장치, 외부적인 장치잖아요. 입출력 장치에 데이터 전송 요구에 해당하는 게 있었을 때 이것도 외부적인 장치 쪽에서의 요구사항에서 인터럽트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출력을 하기 위해서 인터럽트를 걸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모두 내부적인 원인에 의한 거라고 구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때요? 되셨나요? 네. 자, 그래서 인터럽트와 관련되는 문제는 사실 어느 거 하나 빠지지 않고 어떤 형태로든 문제 유형이 많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인터럽트 관련 내용들도 잘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뒤쪽에 계속 나오는 문제들은요. 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